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초혼의 경우 남자 33.7세, 여자 31.3세입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며 하루 평균 300쌍이 남남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아시아에서 1위인데요. 해마다 혼인신고 숫자 대비 50%에 가까운 부부가 헤어집니다. 오늘은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와 함께 우리나라 이혼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가정에 있는 속상한 일 야무지게 해결해드리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주위에 보니까 이혼 정말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이혼이 많이 늘어난 만큼 우리 변호사님도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시니까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예요? 일단 제가 올해가 9년차 변호사인데요. 네네. 이혼이 많이 늘었다고 또 느껴지고 네. 연령도 많이 낮아졌다고 느껴지거든요. 낮아졌다. 네. 네. 그래서 통계 수치도 많이 변했습니다. 2022년 기준 19만 1천여 커플이 결혼했는데 네. 그중에 9만 3천여 건이 이혼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절반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이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네.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지내시는 부부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 통계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에는 실제로는 더 많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이혼 많이 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가 통계 자료 같은 걸 보면 네. 성격 차이가 43%로 가장 높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 성격 차이는요,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오. 배우자가 뭐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던 혹은 뭐 고부 갈등이 있어서 네. 이혼을 하던 내가 그냥 외부에 내가 뭐 때문에 이혼하는지 그냥 시시콜콜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혼이 많아졌다고 한들 이혼이 또 그렇게 아무런 흠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또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위기가 아니어서 네네. 저 이혼했는데 그냥 성격 차이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성격 차이다. 네, 그렇다 보니까 43% 1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실무를 할 때에는 체감되는 1위는 사실 단연 외도이기는 합니다. 그럴 줄 네. 알았어요. 저도 왠지 보면은 외도가 1위나 뭐 그래도 한 2위 정도 차지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체감했을 때 네. 외도가 그렇죠. 네. 자, 예전에 이 막장 이혼 사건들은 뭐 KBS 사랑과 전쟁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도 이렇게까지 막장인 경우 네. 있습니까? 네, 사실 제가 변호사 되기 전에 정말 저 순수 그 자체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저도 사랑과 전쟁 같은 거 보면 너무했다. 너무 과장했다. 아무리 도파민이 좋다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갖다 붙이냐. 말도 안 된다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늘 하는 말이 아이고 사랑과 전쟁이 낫다. 이게 방송에 나온 거는 이유가 있구나. 다 순화를 했구나.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많이 순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순화한 거. 현실이 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네. 그 직접 맡으셨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본 사건 중에 우리 양나래 변호사님을 진짜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분노하게 만들었던 막장 사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사실 저는 분노도 분노인데 우리 유튜브니까 약간 표현을 직설적으로 해도 되나요? 아우 마음껏 화도 했어요. 나지만 약간 더러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더러운 정도. 네. 내가 내 상황에 대입했을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또 더러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네네. 이제 가족 간에 네. 있는 게 사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냐면 네. 가족 모임 뭐 캠핑 같은 거 가거나 이제 할 거 할 수 아니에요. 있죠. 네. 각자 이렇게 따로 이제 캠핑장이 이렇게 있고 했는데 네. 눈을 떴는데 옆에 남편이 없어요. 남편 어디 갔죠? 어디 갔지? 이렇게 했는데 사촌 오빠도 밖에 나온 거예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없어졌어. 근데 남편이랑 사촌 오빠의 와이프가 네, 차 안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소름 끼쳤습니다. 가령 내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내 남편이 나의 사촌 여동생하고 이렇게 바람이 난다던가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부부 사이도 문제지만 온 집안이 완전 난리가 양쪽 났거든요. 집안이 다 난리가 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네. 부모님들도 완전 다 갈라서고 네가 네 딸 간수 못했다. 어. 아니라 네가 네 자식 간수 못했다 하면서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갈라서는 거거든요. 파국으로 그냥 치닫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 소송이 오고 가고 하는 경우에는 판사님들도 어떻게 집안끼리 원만히 합의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조금 유도하기도 하고. 왜냐면 소송 끝까지 가면 진짜 힘들죠. 난리가 네. 나죠.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상한 경우가 네. 그 여러 가지 이혼의 어떤 외도 건수 중에서 네. 그 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사실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있다. 100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5%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5%. 이렇게 가족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네, 어떤 네. 네, 사실 5%면 매우 큰 거 아닙니까? 저는 저는 100명 중에 5명이면 엄청 큰 나죠.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통계적 발표 자료를 보니까 결혼 4년 차 이하 부부의 이혼 비율이 가장 높은 게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2022년 전체 이혼의 18.6%가 혼인 지속 기간이 4년 이하. 네. 예, 빨리 갈라서서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신혼 부부들의 이혼에서 나타나는 뭐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신기한데요. 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어느 정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네. 거라고 느끼시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그러셨고 네, 좀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정말 젊은 세대들은요. 내가 왜 양보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중요한 거야, 내 삶에. 내 삶이 중요하다. 가장 네. 중요한 건 1순위. 그래서 가정을 잃었다고 한들 굳이 내가 기존에 누리던 것,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포기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이거예요. 포기할 생각이 없다. 네. 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만나서. 생활한다는 거는 네. 어찌 됐든 100%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양보하고 이해하는 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그럼요.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것들조차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어차피 이혼 흠도 아닌데 네. 빨리 그냥 갈라지고 그냥 난 내 삶 찾아야겠다. 어, 그래서 이제 신혼이혼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나요? 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결혼식을 하고 나서 혼인 신고를 좀 안 하고 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약간 요즘 트렌드 아닙니까? 네. 굳이 내가 서류상으로까지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네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이혼이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하거나 그렇죠.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소송을 통해서 이혼할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의사가 합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네.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쪽이 나 이제 너랑 못 살겠으니까 안녕. 나 안녕 하고 집 나가면 그럼 그냥 끝이에요? 끝이에요.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아,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서 뭔가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만큼 끝내는 것도 굉장히 가볍게 툭 끝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네. 특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좀 또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 신혼부부들은 맞벌이를 할 때 이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네. 이 공동생활비 통장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것도 일종의 네. 내가 더 희생하고 양보하기 싫다는 생각이 강한 경우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건데요. 그러네요. 네. 뭐 가령 내가 우리 10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공동 생활비로 하기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로 뭐 장도 보고 뭐 하고 하는데 네. 그날 한 장을 30만 원어치 봤는데 그 30만 원 중에 내가 먹고 싶어서 산 거는 한 10만 원밖에 안 돼. 네. 근데 상대방이 먹고 싶어서 산 게 20만 원이야. 20만 원이야. 내가 가만히 와서 보니까 똑같이 100만 원 냈는데 왜 내가 너는 먹고 싶은 건 10만 원인데 왜 너는 네가 왜 먹고 두 싶은 게 배인 20만 원이냐? 사실 이렇게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꿍해서 있다가 다음 달 이제 공동 생활비 넣을 때 이제 보고 갑자기, 있는 거지. 90만 원만 넣는 거예요.
우리 100만 원 약속했는데 왜 90만 원만 넣었어? 이러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낮출게.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오면 까고 냈어 이런 거는.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죠. 야, 너 그때 네가 아프다고 병원 간 거 생활비 통장으로 결제했잖아. 그럼 그거 차감해. 그건 왜 안 쳐?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가지고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약간 째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 쫑스럽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이 다툼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까지 나오냐? 너 이번 달에 빨래 몇 번 했어? 그렇죠. 나 4번 했어. 근데 너 지금 2번밖에 안 했거든? 그럼 나 지금 빨래 2번 할 때마다 지금 1시간 반 걸리니까 최저시급이 얼마니까 얼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최저시급까지? 정말로요. 어머, 이게 제가 그냥 뭐 과장하거나 없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로 정말 있어서 사실 저조타도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으니까 이게 이제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는 그럼요. 서로 좀 조율도 해가고 그냥 네. 좀 넘어가는 것도 살짝 있고 이런 게 있어야지 가정생활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또 주위에 보면은 이게 신혼부부들이 막 뭐 이런저런 일로 이제 뭐 싸우고 이혼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또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혼 과정을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현재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개입을 하시나요? 이것도 최근 한 3, 4년 사이에 크게 바뀐 분위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결혼할 때 요즘에 사실 결혼을 뒤로 미루고 이러는 것들이 내 집 마련이 어렵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어려운 게 쉽지 있기 않으니까.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는 분들은 그 자력으로 하는 분들도 많지만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지원을 받으신 분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움을 받는 만큼 의존을 또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엄마가 이거 도와줬는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사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돼서 또 이혼까지 가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개입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개입되셔서. 근데 부모님의 개입으로 갈등이 심화돼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러면은 본인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온전히 같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 근데 가끔 어느 경우도 있냐면 나는 내 와이프를 너무 좋아해. 근데 엄마랑 와이프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또 엄마한테는 싫은 소리를 못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막 엄마가 막 너 이혼해. 너 이대로 너 못 살아. 내가 너 이러라고 이렇게 키운 줄 그러니까. 알아? 이렇게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엄마 이혼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엄마를 원망하는 거야. 나는 사실 얘를 진짜 사랑했는데. 사랑하고 나 조금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살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고 소송 진행할 때 변호사님 우리 아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 소송은 제가 당사자인 뭐 따님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방향으로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게 진짜 따님하고 생각이 같으면 따님하고 제가 얘기해서 결정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간섭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님하고 얘기하면 한 1시간 뒤에 엄마가 또 전화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요즘. 그러면 뭐 거의 웬만하면은 부모님을 좀 마주치실 경우가 많겠네요. 하다 보면. 나이가 어린 경우. 어릴수록. 그런데 자녀가 정말 독립적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개입은 최소화해가지고 네가 네 판단하에 한번 잘 해봐. 인생이니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자녀가 이혼하겠다고 하면은 뭐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난감하시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이혼을 하겠다는데. 근데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이 자녀의 이혼을 대하는 바람직한 부모의 자세 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혼 절차가 진짜 길고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던 뭔가 나를 탓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엄청 큰 그쵸. 정말 큰 네. 위안이 되거든요. 나를 그래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렇죠. 거. 그래서 뭐 내 딸이 혹은 아들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혹은 네. 너무 힘들어한다 하면 정말 마음속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하고 들어주고 그래 네 결정이 그렇다면 널 응원해. 네. 그런데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한 것이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봤다면 오케이 좋아. 혹은 고려 안 해봤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조언을 해주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너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결정 내려줄게. 내가 말 변호사랑 딱 얘기해가지고 네.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뒤로 빠져서 그냥 가만히 있고 걔랑 말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내가 앞에서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만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원망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네. 그럼 이 과정을 잘 스스로 헤쳐나가야 다음번에 재혼을 했을 때 더 좋은 사람하고 더 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이혼할 때도 너무 부모님한테 휘둘려서 이혼을 하게 되면 다음 결혼할 때도 역시 그럼요. 비슷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것은 좋지 않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그냥 부모님을 뭔가 정서적인 뭔가 믿음의 지지대로 이제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혼 사건에서 뭐 협의 이혼, 소송 이혼, 뭐 이렇게 이혼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결혼한 지 기간이 길지 않은 우리 1년에서 4년 차 그때가 많잖아요. 이혼하는 경우가. 그때는 우리가 재산 같은 것도 정리할 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요즘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법률상 정리할 것이 많지 않아요. 그냥 이혼하는 사실 그 자체. 그리고 두 사람이 다툼이 있을 때 누가 더 잘못한 게 있다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까 이 정도만 정리하기 때문에 굳이 소송으로 크게 다툴 만한 게 없어서 협의혼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한데요. 좀 결혼 생활이 길어지고 미성년 자녀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재산 분할을 어떻게 나눌지도 다툼이 너무 많고 그리고 협의혼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숨겨진 재산을 다 조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억울하게 재산 분할 못 받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혹은 이제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부부 다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누가 서로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협의혼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없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이혼하는 거, 친권 양육권, 뭐 위자료 다 합의가 됐는데 가령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무조건 소송 이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길어지고 서로 이제 맞춰가야 되는 게 많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게 느껴집니다. 우리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협의 이혼이 좋습니까? 소송 이혼이 좋습니까? 저는 무조건 협의 이혼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은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이에요, 최소. 그러면 생각보다 기네요. 맞아요. 그 기간 내에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만 접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소장 낸 거에 상대방이 또 반박하는 서면 내고 하면 막 서로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시도해보고 그래도 이게 정말 안 되는구나. 상대방이 뭐 너무 욕심을 부리고 양보가 없다. 난 절대 물러서지 않아, 상대방이.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정말 소송까지 가지는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쌍방이 이혼 협의가 잘 안 되는데 소송까지 가기 싫을 때 그때 근데 뭐 또 다른 대안 같은 거는 없나요? 협의혼하고 이혼 소송의 중간에 조정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신청이요? 조정신청은 법원에서 하는 합의기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 소송은
합의가 안 돼도 판사님이 양쪽 주장을 보고 땅땅땅 하고 판결을 내려주는 건데 네네. 이혼 조정 신청은 서로 합의가 되면 끝나지만 네. 합의가 안 되면 누군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주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가 집에서 둘이 다투면서 합의하는 것보다 그래도 법원이라는 제3자를 끼고 조정위원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제3분할로 이렇게 나누는데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약간 객관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조정이라는 과정을 우리 거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모든 경우에 다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어떤 가령, 경우에 그럼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거 다 합의가 됐는데 재산 분할만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뭐 재산에 대해서 나는 5천만 원 받아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남편은 한 3천만 원만 준대요. 그럼 갭이 한 2천만 원 차이 나잖아요. 네. 그렇게 갭이 크지 않은 경우 그럴 때에는 합의가 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는 재산 분할을 뭐 무조건 3억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네가 무슨 3억이야. 3억이야.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너한테 단 한 푼도 줄 수가 없어. 아예 못 준다. 아예 못 줘. 갭이 이런- 너무 크네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 가서 조정 신청해봐야 조정될 여지가 없잖아요. 없네요. 네. 그러면 시간 돈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냥 처음부터 차라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게 훨씬 낫죠. 낫다.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혼 소송의 뭐 승소, 패소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방송 나갈 때마다 많이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승률 몇 %세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이혼 전문 변호사 검색을 했더니 뭐 승률 90% 이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 걸으셔야 됩니다. 왜요? 이혼 소송에서는요. 승소 패소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네. 일부 승소, 일부 패소예요. 완벽한 승리는 없네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재산분할 청구할 때도요. 우리가 보통은 이혼 소송 같은 거, 뭐 이혼 소송을 떠나서 재판에서는 판사님이 판단을 할 네. 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가령 제가 3억만 청구했어요. 네네. 근데 판사님이 이게 다 검토해 보니까 3억 5천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네네. 원고가 3억만 청구했기 때문에 판결은 3억만 나와요. 원고가 청구한 것 이상을 판사님이 마음대로 정해줄 수가 없단 네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산분할 같은 거 청구할 때도요. 내가 전체 뭐 부부 재산이 10억인데 10억. 50대 55억 그러면 5억만 청구하자 이게 아니고 네. 여유롭게 한 60%, 70% 이렇게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더 높게 인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한 6억 청구했는데 5억을 판사님이 인정해줬어요. 그러면 5억 부분은 승소했지만 1억 부분은 패소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예요. 그런데 5억을 주는 상대방도 네. 5억 부분은 패소했지만 패소지만 1억은 승소. 챙겼으니까. 네, 승소한 거예요. 전부 승소, 전부 패소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뭐 가령 내가 유책 배우자라서 위자료는 줬지만 재산 분할은 또 왕창 받아왔다. 그것도 누군가 한 사람이 승소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혼 소송은 전부 승소, 전부 패소가 아니고 없기 때문에 각자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한다. 패소해서. 그래서 막 변호사가 만약에 저는 90% 이상 승소율 이러면 그래서 그 변호사법에서도요. 네. 그렇게 광고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도 네, 금지하고 네. 있는 상황인가요? 네. 네. 몰랐습니다. 네. 이게 90% 이런 거 믿으면 안 되겠네요. 네. 네. 자, 요즘은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 없이 사는 경우 많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사실혼 관계일 때도 헤어질 때 재산 분할 같은 거는 뭐 어떻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뭐 어떻게 됩니까? 이혼 자체는 헤어져 그러니까요. 하고 바로 정리를 하고 아니요. 재산 네. 정리할 게 있으면 별도로 재산 분할 청구만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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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라마에서 보면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실제로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고요. 판사님이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때 그 결혼 파탄이 누구 책임이냐, 요게 양육권 판단의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녀의 양육권은요. 네.
철저하게 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령 뭐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어요. 네네. 그런데 평소에 아이들을 주로 양육한 것이 와이프였고 네. 아이들하고 아내 사이에 정서적 친밀감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대다. 네. 그러면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들 해도? 네,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철저하게 엄마 아빠 중에 네. 누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가 앞으로 성장할 때 큰 도움이 되는가. 오로지 그 기준입니다. 저는 오해했잖아요. 음. 양육권을 이제 가지지 못한 어떤 상대방이 있으면 네. 저 사람이 뭔가 바람을 폈나? 뭐 잘못했나? 뭐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네요. 네, 사실 포털 기사에 댓글 그런 거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양육권이 뺏긴 걸 보니까 유책이다. 근데 그런데 너가 잘못했구나. 네, 그거는 아니다. 네. 별개의 문제다. 네. 자, 화목한 가정은 정말 모두의 로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혼을 계속 이어가는 게 정말 무의미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 그러고 나서 꼭 명심해야 할 체크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거는 제가 우리 의뢰인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이혼 소송은 신중히 결정하되 그렇죠. 무조건 소송을 결정하는 건 기준이 나여야 돼요. 물론 내가 이혼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내 친구들하고도 왜 답답하니까 그쵸, 친구들하고도 얘기하죠. 이야기하고 부모님하고도 조언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은 기준점이 되는 그냥 내가 참고하게 되는 것일 뿐 대세의 의견이 이혼이니까 이혼해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아닙니다. 다수결에 붙일 거는 아니다. 네, 무조건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게 너무 고통이 된다. 그때는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네. 근데 어떤 분도 계시냐면 나는 진짜 내 남편이랑 내 아내랑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애 때문에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런 계시거든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럴 때에는 저는 이혼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 네. 다 알아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서로 엄마 아빠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데 나 때문에 그냥 참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애 때문에 이혼하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진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행복한 것인가 나의 행복을 기준으로 고민해서 결정하고 결정을 한번 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다시는 번복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안 그러면 소송이 산으로 갑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뒤돌아보지 않는다 일단 결정했으면 네. 보통 몇 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한 분들의 이혼을 황혼 이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사실 명확한 법률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대법원하고 통계청은 결혼 기간 한 20년 이상의 20년. 부부의 이혼을 황혼 이혼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전체 이혼 건수의 한 5.1%가 황혼 이혼이었는데 2022년에는 36.7%. 그 정도가 황혼 이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32년 만에 거의 7배가 는 셈인데 100쌍이 이혼했다고 하면 그 가운데 37쌍이 황혼 이혼이다. 황혼 이혼을 원하는 쪽은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좀 여성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노년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그냥 국적 불문하고 대부분 조금 유사한 양상을 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남편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할 때는 약간 가부장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나는 뭐 외부로 활동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은퇴한 이후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맨날 뭐 아내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보 보지 마, 좀 뭐 어디 또 나갈 거야? 나만 두고 나갈 거야? 같이 가. 심지어 본인이 젊을 때에는 밖에서 술 마시고 뭐하고 할 때는 집에 들어오라고 전화를 해도 안 들어오더니 그때는 들어오지도 않았어. 내가 나가서 친구랑 뭐 수영 좀 하거나 아니면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브런치 있으면 좀 먹으려고 하는데 나간 지 3시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어디 갔냐? 이러니까 이젠 좀 나한테 이렇게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제 각자의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의지하고 이러는 거야?
이런 것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네네.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자, 신문에서 노후의 경제적 리스크로 자식 리스크 또 간병 리스크를 들고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댓글을 보니까 더 큰 위협 요인으로 황혼 이혼을 꼽는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남성에게 황혼 이혼은 최고의 리스크다.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면 치명적이다. 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황혼 이혼, 특히 남성에게 왜 더 치명적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세대의 황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연령대의 분들은 네. 사실 남편이 외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아내는 이제 내조하면서 가정 경제를 꾸리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네. 아내도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밖으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 재산을 축적하기까지 네. 아내가 열심히 그럼요. 안에서 서포트하는 네. 게 굉장히 큰 기여가 내조를 되거든요. 했죠. 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결혼 생활 20년 이상 했다 하면 네. 기여도가 5대5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반반이에요. 네, 물론 네. 이제 뭐 자산 현황이라든지 네. 뭐 혹시라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든지 이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5대5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높다. 20년 이상이면. 그럼요. 네. 그러면 전체 재산에서 이혼할 때 아내는 반절 재산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사실 저희 집도 그러거든요. 아빠가 엄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네. 문화센터 가서 뭐 꽃꽂이도 배우고 뭐 그죠. 서예도 어머님들. 배우고 네. 또 한 번씩 친구랑 가가지고 또 어디 놀러 그렇죠. 와. 맛집도 가시고. 네. 네. 그런데 아빠는 또 나가려고 하면 친구들도 마땅히 약간 또 없죠. 없기도 하고 네. 이렇다 보니까 아내들은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받고 내가 그걸로 독립적으로 남은 시간들을 친구들이랑 또 재미나게 이렇게 보낼 수 있고 하는데 이제 남편분들은 재산을 떼주고 나서 나 혼자 이제 나는 덩그라니 이제 혼자 남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네. 남성에게 좀 더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유 때문에. 네. 네. 자,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시에도 뭐 양도세, 증여세 뭐 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니에요? 이혼으로 네. 인한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부부 전체의 재산인데 네. 이거를 그냥 각자의 몫에 맞게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인 아.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뭐 2분의 1 지분만큼 나눈다 하면 부부 생활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이거를 증여세를 내지만 이혼할 때에는 네. 원래 아내 몫도 있는데 명의만 남편이었던 거 그대로 원래대로 가져온다는 개념이라서 양도나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세금이 묻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자, 이혼으로 재산을 분배할 때 뭐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연금들이 많은데 요건 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우리가 소송 같은 거에서 재산 분할할 때 각자 연금은 각자 서로 가지고 청구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이상 않는 이상. 연금법상으로 이제 이혼한 이후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나서 내 배우자가 이제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연금 들어가는 기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에서 네. 1, 2년만 살고 이혼한 경우에는 연금 청구가 안 되고 안 되지만 5년 이상 이렇게 됐다 네네. 하면 전체 30년을 납입했는데 네. 그중 한 20년을 우리가 같이 살았다 결혼 하면 생활을 20년 했다. 그러면 그 전체 기간 대비 결혼 생활 한 기간만큼 그 비율대로 연금공단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산 그 기간만큼 결혼 생활만큼의 네. 네, 그 납부액에 대해서는 뭔가 네. 나눌 수가 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연금은 그렇다 치는데 채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채무는 어떻습니까? 일단 채무는 부부가 같이 나누려면 네. 기본적으로 일상 가사 채무여야 돼요. 이 일상 가사 채무라는 게 뭐냐면 가정 생활을 유지할 때 이 네.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느라고 생긴 채무. 가령 어. 우리가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둘 다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음.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식비가 없다. 네. 병원비가 없다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대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채무도 공동의 생활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런 채무는 나눈다. 네. 그런데 배우자가 네. 말하지 않고 몰래
채무를 독단적으로 발생시켰다든지 네. 의논 없이. 네,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한번 크게 해보려고 네. 말도 안 하고 몰래 오. 큰 채무를 막 발생시켰다 하면 이거는 우리의 가정 생활하고 관계가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네네. 그건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 황혼이혼이란 말 자체가 일본에서 처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나리타 이별이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일단 장성한 자녀들이 그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네네.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그때 딱 그렇죠. 도쿄로 가는 네, 거예요. 해외로. 그러면 네. 그래. 너 이제 결혼도 다 했고 뭐 신혼여행까지 갔고 내 우리 손을 할 일 다 떠났구나.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도 다 키웠으니까 나도 내 삶을 이제 찾아가자. 오. 그때 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많아서,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리타 이별 이렇게 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은퇴 남편 증후군 RHS 네. 요 용어도 일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1991년 네. 그 일본 정신의학 학회지에서 처음 소개한 용어라고 오, 하는데요. 네. 가부장적인 남편이 은퇴 후에 집에만 머무니까 우리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너무 극심한 나머지 우울증, 그리고 또 불안증, 불안증, 불면증, 불면. 위험. 아, 몸이 진짜 아파. 아유, 심지어 네. 정신이 문제가 아니라 몸까지 아파.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남편이 너무 이제 집에만 있어서. 그때 생기는 게 뭔가 약간 일종의 화병 같은 거일 수도 맞아요.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농담처럼 뭐 은퇴하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남자분들이. 응. 나 요즘 삼식이야. 네. 네. 이 삼식이라는 거, 새끼 모두 집에서 먹는 그런 네. 남편을 뜻하는데, 일본에서는 뭐 젖은 낙엽 쪽이라고. 네. 아, 이것도 참 이제 씁쓸한데. 그러니까요. 삼식이가 더 씁쓸한지 젖은 낙엽이 씁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젖은 낙엽은 도대체 어디서 이게 등장한 건가요? 막 가을에 네. 막 이제 비 오면은 이제 낙엽이 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쓸어내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잘. 바닥에 쫙 붙어가지고 이게 네. 아무리 쓸어도 안 돼, 쓸리지가 안 돼, 않아요. 안 돼. 여보 밖으로 좀 나가. 친구 안 만나? 그렇게 등을 떠밀고 떠밀어도 네. 그냥 딱붙이야, 집에. 네, 그래서 젖은 낙엽 쪽이라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네, 그런 말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요즘은 졸혼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예로 탤런트 백일섭 씨 같은 경우에 졸혼, 난 졸혼을 했다, 뭐 선언하시기도 하셨는데, 부부가 우리 졸혼하자,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졸혼을 하면, 그때 혹시 그 사이에 뭔가 불륜으로 인한 유책 사유,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졸혼이라는 졸혼. 네. 개념 자체가 뭐냐면 내가 결혼 생활은 유지하되 네. 그러니까 부부상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뗐을 때 혼인관계 증명서 어, 뗐을 때 내 부부야? 남편 아내인 건 맞아. 맞아. 그런데 각자 재미있게 살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다 나왔어요. 뭐냐?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양쪽 부부는 각자 취미 생활도 하고 서로 가정 대신에 나를 더 챙기고 그렇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는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방이 그래 졸혼하자고 알았어 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난다? 그러면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유책이 됩니다.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네. 헷갈려 하시고 그러니까요. 이걸 잘못 개념을 이해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졸혼하고서는 난 자유롭게 막 다른 상대 누구를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저는 남편이랑 졸혼하기로 해가지고 애인 만들었는데 상관없지 않아요? 남편이 이제 와서 난리치는데 제가 뭐 잘못했나요? 뭐가 문제예요? 큰일 납니다. 결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만났다? 불륜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럼요. 졸혼인 상태다. 네. 또 이거는 법률상 보호해주는 틀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혹시 이게 법률상으로 졸혼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있습니까? 이게 법률상 없어요. 그러니까 졸혼이라는 거는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각자 그냥 우리가 잘 예전처럼 의무 없이 그냥 지내보자 하고 그런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냥 현대 사회에서 그냥 만들어낸 개념일 뿐 네. 이게 무슨 법적으로 뭔가 인정된 단어도 아닌 아니에요. 거고. 네. 네.
자, 인터넷 이혼 카페에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70대 부부인데 남편이 결혼하자고 해서 그러자 했더니 좀 지나서 여자친구 사귀었다 하면서 이혼해달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유책 사유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네,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일단 70대 부부인데 네. 남편이 결혼하고 딴 여자를 만났다 이런 상황이면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뢰인분들하고 상담할 때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현실적으로다가 네. 지금 70대예요. 70대. 그리고 여자의 평균 수명이 더 길죠. 그렇죠. 네, 아 진짜 왜냐면 진짜, 네. 이혼할 때요. 평균 수명.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많이 받았을 때 이제 5대5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냥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난 나중에 상속을 누리겠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혼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잘 안 드려요. 그 연령대는. 네. 왜냐면은 70대인데 이혼을 했으면 반절 나눠요.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남편이 만약에 그 여자랑 재혼을 하잖아요. 나중에 남편이 사망을 하면 남편 재산 중 일부를 그 상간녀가 상속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산다 하면 그 여자한테 갈 몫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있는 남성분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시고 그렇죠. 우리가 또 앞에서 쭉 얘기했다시피 여성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네. 늦게 이혼하면 특히 그 불륜으로 인해서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하면 높은 확률로 바로 재혼해버리거든요. 결혼식 안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반드시 해버려요. 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애들 몫으로만 갈 재산이 그 여자한테 나눠지겠네요.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억울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자녀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복장 터져요. 그렇죠. 열받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서 만약에 여기서 연령대가 40대, 50대였다고 하면 남은 인생도 너무 많고 네.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또 40대, 50대 정도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이혼 좋습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하는데 가도 괜찮다. 70대다. 그런 상황이면 네. 만약에 내가 이혼하자마자 그 여자랑 혼인신고만 해가지고 재혼해버리면 그 영향이 아이들까지 간다. 미칠 수 있다. 네. 이거 정말 현실적인 조언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그 비슷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바람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대기업을 하는 기업가 아버지인데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아들이 아빠 계속 그분 만나더라도 혼인 신고만은 하지 마세요. 네. 이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혼인 신고 안 하고 그러면 그때는 뭔가 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뭐 어떻습니까? 이것도 네. 100%는 아니에요.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 여자가 네. 그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고 같은 네네. 공동 주거에서 아빠한테 생활비도 받아서 생활하고 막 주변에 어디 갈 때마다 내 와이프에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하고 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혼이 되면요 상속 지위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재산을 뺏기지 않아요. 네. 그런데 뭐다?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 네. 재산 분할을 해달라. 네. 그래서 한 10년 살다가 아버지가 딱 편찮기 시작하니까 네. 갑자기 그 여자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파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전 병간호 안 할 건데요. 이혼해요. 나 같이 못 살아요. 하고 재산분할 청구하면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재산분할 청구가 네.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재산을 떼어줄 수도 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혼인신고만 안 하면 장땡이다. 이런 문제 없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아내분은 어쨌든 상속을 노리면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남편분이 나 이혼할 건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장으로. 네. 자,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예요. 그렇죠. 유책 배우자는요,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음.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네.
인정되지 않아요. 기각 판결이 나올 수가 기각이요?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남편이 나는 이혼해야 되겠어 하면서 난 이혼이야. 자기가 이혼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내가 소장을 받았다 네. 그러면 남편의 불륜 증거 다 제출하면서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 청구를 한 겁니다. 네네. 저는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고 우리가 지금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이혼하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네요. 네. 결혼과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고요.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최소한의 상처로 최대한 현명하게 헤어지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